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명절 저녁 설거지를 두고 벌어진 침묵의 전쟁. 한 사람은 섭섭함을, 다른 한 사람은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거실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서운했을까요?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어머니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설날 저녁 7시 30분 경기도의 한 집. 부엌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멈췄고 거실에서는 스마트폰 화면만 밝게 빛났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아침이었습니다. 시아주번이 내외분까지 오시니 12명 상을 차려야 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허리가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며느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새벽에 아이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을 테니까요.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파를 썰고 당근을 채 썰고 물을 나박나박 썰었죠. 칼날에 햇빛이 반짝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탕국 냄비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잘 넘기자.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어요. 아침 8시 상을 다 차렸을 때는 이미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제사를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절을 올리는 모습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도 절을 올리고 상을 물리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먼저 움직여주길 속으로 바랐습니다. 옛날 같으면 며느리가 앞장서서 움직이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고들 하더군요. 그래도 눈치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나이 때는 시어머니 눈치를 100번도 넘게 봤거든요. 시어머니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달려갔었죠.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를 때 며느리는 여전히 아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에 촛불이 꺼졌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작은 접시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요. 혼자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쟁반이 무거워서 손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 뒷모습을 며느리는 보고 있었을까요? 거실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저 혼자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으며 다시 생각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점심상을 차리고 치우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며느리는 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큰 쟁반에 그릇을 가득 담아 나르는데 손목이 저릿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게 더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쟁반을 부엌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며느리가 올까 기대했습니다. 부엌 쪽을 몇 번 쳐다봤지만 오지 않더군요. 손님이 아닌데 왜 이렇게 편하게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돗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어요. 겨울 명절이라 물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20개도 넘었어요. 기름기가 잔뜩 묻은 접시를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거품이 하얗게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시댁에서 밥만 먹고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펴며 창밖을 봤어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쉴 틈도 없이 다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접시를 닦고 상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는 아이와 방에 있었어요. 아이를 재우는 거라고 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서 7가지 과일을 다듬었죠. 사과, 배, 귤, 감, 곶감까지. 손이 시큰거렸습니다. 칼에 베일까 조심하며 과일을 깎았어요. 사과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나 싶었지만 며느리를 부르기도 뭐하고 그냥 했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과일 접시를 상 위에 올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만 보는 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 건지. 손가락 마디마다 물기가 배어 있었어요. 손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데 제 마음속 서운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과일 냄새가 부엌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달콤한 냄새였지만 제 마음은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이번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다 했으니 저녁 설거지는 당연히 며느리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릇을 개수대에 가져다 놓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설거지는 시작도 하지 않은 채로요. 개수대에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접시 위에 남은 음식 찌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밥알이 접시에 붙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왔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웃는 소리도 들렸죠. 그 웃음소리 사이에 며느리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편하게 쉬고 있는데 저만 부엌에 서 있었어요. 명절이 가족이 모이는 날인 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무장갑을 다시 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하지 뭐.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제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자고 남편들도 TV 보고 있는데 며느리만 편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저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나 싶었죠.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며느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며느리 나이 때는 꿈에도 그럴 생각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면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설거지를 돕지 않으면 눈치가 들어왔죠. 요즘 세대는 다르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계속 내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개수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죠. 거실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혼자 그릇을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렇게 편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한 건 저였어요. 며느리는 아이 돌본다는 핑계로 대부분 시간을 방에서 보냈죠. 물론 아이를 돌보는 것도 일이긴 하지만 명절에 집안 어른이 혼자 부엌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설거지 한 번쯤은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릇을 헹구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였을 때는 아이가 둘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일을 도왔거든요. 아이를 업고도 설거지를 했었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괜히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 봐 참았습니다. 그릇을 행주로 닦으며 손을 움직였어요. 물기를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며 다시 거실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온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으며 손을 봤어요.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고생하셨어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죠. 소파에 앉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어요. 남편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웃고 있었죠. 며느리도 가끔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 서운함만 가득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도 이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도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마음은 서로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어머니의 시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홀로 일하며 쌓였던 서운함. 같은 순간을 이제 며느리의 눈으로 봅니다. 아이가 새벽 5시에 깼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아이를 달래고 옷 입히고 챙겨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는 계속 보챘죠. 카시트에 앉기 싫다며 울었어요. 달래느라 목이 쉴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명절 교통체증 때문에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차 안은 답답했고 아이는 계속 보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8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온몸이 무거웠어요. 아침 인사를 드리고 아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다리에 매달려 울었어요. 달래느라 1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등을 토닥이고 노래를 불러주고 장난감을 보여줬습니다. 겨우 아이가 진정했어요. 그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전을 부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려고 해서 계속 붙잡아야 했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아이 무게가 온전히 제 팔에 실렸죠. 제사상 앞에서 아이가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절을 올릴 때도 아이를 놓칠 수 없어서 한 손으로 안고 절을 했죠. 허리를 숙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음식을 나르는 걸 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아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으면 울게 뻔했습니다. 낯선 곳이라 아이가 유난히 예민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이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허리가 굽어 보였습니다. 미안했지만 아이를 놓을 수가 없었죠. 아이가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아이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밥 먹여주고, 물 떠다주고, 화장실 데려가고. 제대로 밥 한 숟가락 먹기도 힘들었어요. 숟가락을 들면 아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도. 밥을 한 입 떠서 아이 입에 넣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 입에 한 입.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려는데 아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졸려 하더군요. 아이를 방에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토닥였어요. 아이가 잠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설거지는 시어머니가 다 하셨겠죠. 미안했지만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야지.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움직였던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 저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움직였던 몸이 한계였어요. 30분 정도 잤을까요? 일어나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거실로 나가려다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로 무언가를 자르는 소리였어요. 도와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막 일어난 상태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깨면 또 바로 달려가야 했죠. 결국 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 몸도 한계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 생각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거실이 보였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웃고 있었죠. 저는 방 안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못 도와드렸으니 저녁 설거지만큼은 제가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릇을 개수대에 가져다 놓고 설거지를 시작하려고 앞치마를 두르는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저만 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갔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였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을 닦아줬어요. 왜 울어?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래고 나니 10분이 지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하고 계신 것 같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해야 했는데 아이를 달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쉰 시간이 거의 없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잠깐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10분만 쉬고 싶었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어요. 특별히 볼 것도 없었지만 그냥 화면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시어머니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야 하나 망설였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소파에 깊이 가라앉았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거든요. 아이 달래고 밥 먹이고 재우고 또 달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육아도 일인데 왜 아무도 그걸 몰라주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게으르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부엌 쪽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저도 힘든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새벽부터 아이를 돌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아이가 계속 저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제 고생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만 일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육아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겠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가셨어요. 그 눈빛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할 텐데 왜 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육아 때문에 못 도와드린 거였고 시어머니는 제가 게을러서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루를 보냈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는 아이 곁에서. 둘 다 쉬지 않았는데 서로의 고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말을 해야 했나?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 도와드렸어요 라고 하면 핑계처럼 들릴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았거든요. 차장 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깜깜할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습니다. 둘 다 쉬지 않았지만 서로의 고생은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육아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기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첫째, 명절 집안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둘째, 며느리는 왜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셋째, 시어머니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